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본질을 통찰하는 언어 구사와 빛나는 대사, 왕성한 시적 상상력, 또 탁월한 성격 창조에 있어 단연 독보적이었던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을 소개해드리며 덧붙여서 비극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비롯해서 격언의 연속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명언들을 지닌 햄릿은 동서양의 어느 드라마보다도 자주 공연이 되고 애독되는 작품이기도 하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작품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 비극과 셰익스피어 비극의 차이점을 살펴볼 텐데요. 고대 비극은 신의 섭리에 의한 것으로 필연적인 것입니다. 일단 신들이 정해주면 인간은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이라는 말처럼 역병, 신탁, 예언자의 예언이 보여주는 이 운명이란 것은 인간의 성격적 결함이나 우연한 실수라기보다는 신의 뜻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성격 비극입니다. 성격이 운명이다라는 명제가 상징하듯 주인공의 성격 결함이 비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죠. 이는 인간 불행의 근원이 과거와는 다르게 신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들에게도 있음을 암시하는데요. 운명, 필연, 한계, 제약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가느냐, 즉 주어진 것을 선용하는 것만이 인간에게 주어진 길임을 깨닫게 합니다. 비극에 대해 최초로 고전적인 정의를 내린 사람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시약 6장에서 비극을 연민과 공포를 환기시키는 사건에 의해 이런 감정들을 카타르시스해주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스 비극은 공통적으로 필연이라는 인간 생존의 기본 틀이 준수되는 것, 이러한 정의가 실현되는 사건을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정의의 실현은 주인공이 저지른 과오나 실수에 대한 응보의 형태로 이루어지기에 행위자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명제는 가능해집니다. 비극적 상황 전개의 계기가 되는 인간의 실수나 과오는 인간 조건의 한계나 제약에서 비롯되며 그리스 비극은 이런 한계 상황에서의 인간의 선택적 행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햄릿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덴마크의 왕자인 햄릿이 아버지인 덴마크 국왕의 시해, 어머니 거트루드의 변심, 인면 수심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의 형이자 햄릿의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였으며 그의 아내까지 차지한 숙부 클로디어스의 모습을 보고 번뇌하고 또 미쳐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햄릿을 읽은 후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좀처럼 사라지지 않은 질문을 남아 주인공 햄릿은 왜 복수를 질질 끌며 우물쭈물거리다 자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아마 그 답은 앞서 설명드렸던 셰익스피어 비극은 성격 비극이다 라는 점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요. 햄릿을 영화화한 감독이자 주연을 맡았던 로렌스 올리비에가 한 이것은 결심하지 못하는 남자의 비극이다 라는 말처럼 우유부단함이 바로 햄릿이 가진 성격 결함이었던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학설 5가지를 이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상설입니다. 햄릿은 지나친 도덕적 감수성 때문에 복수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라는 것인데요. 1막 5장에 나오는 오 저주받은 애군이여 이 몸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태어났다니 를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햄릿 자신이 홀령이 명한 복수를 자신이 맞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느끼며 동시에 자신에게는 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고백을 토로한 것입니다.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감상주의자인 햄릿이 이를 해낼 역량이 없음을 드러내며 햄릿의 복수 불능을 설명하고 있는 설입니다. 두 번째는 명상설입니다. 지나친 심사숙고나 지성의 과잉에 의한 반성적 사고로 인해 햄릿의 행동력이 마비되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햄릿이 폴로니어스를 살해하고 또 오피리어의 무덤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행동들은 햄릿이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충동적으로 범하는 행동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울설입니다. 아첨이 판을 치는 세상, 어머니의 성급한 재혼, 형제 살인,
근친상간이 판치는 세상은 정교한 도덕적 감수성의 소유자인 햄릿을 우울하고 또 염세적으로 만들고 죽음을 소망스러운 것으로 생각해보는 상황을 낳았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그가 복수를 결행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했다라고 보는 설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중심주의 설입니다. 이것은 햄릿은 고상한 마음씨의 소유자도 또 예의 바른 신사도 아니며 오히려 철두철미 잔인하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실제로 혹은 상상으로 자신이 공격당할 때에서야 비로소 행동하는 이기주의자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클로디어스 왕이 햄릿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지 않았었더라면 햄릿은 영원히 복수를 지어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설입니다. 이는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응용해서 햄릿은 잠재 의식 속에서 어머니를 이성으로 사모하여 아버지를 질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연적인 아버지를 제거해준 클로디우스를 심정적으로 살해할 수 없어 복수를 지원한다라고 보는 설입니다. 클로디우스는 잠재의식에서 햄릿의 또 다른 자아가 된 것입니다. 이상의 여러 설들은 복수 지원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뿐이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불만족스러운 것들 뿐입니다. 어쩌면 햄릿은 덴마크의 총체적인 도덕적 부패와 타락에서 기인된 그의 자살 강박 관념 때문에 복수를 지원하였고 영국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모든 것을 그가 자주 입에 올렸던 하느님 혹은 섭리에 맡긴 결과 복수를 지어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햄릿 자신이 두 중마고우들에게 산막 이장의 끝에서 경고했듯이 그의 신비의 마음은 영원한 베일에 쌓여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햄릿 왕자와 햄릿 극의 매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이죠. 오셀로, 맥베스, 리어왕, 그리고 햄릿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성격적 결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셀로의 경우 남을 쉽게 믿는 성격 때문에 비극을 당합니다. 사실 남을 잘 믿는 것은 인간의 고상한 속성이지 결코 단점이 될 수 없습니다. 오셀로의 성격적 결함은 질투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셀로는 자살하기 직전 쉽게 질투하지는 않으나 일단 질투하게 되면 끝이 없다라며 자신의 결함을 질투심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맥베스의 경우도 처음에는 반란을 성공적으로 평정하고 개선하는 선한 신하요, 왕의 두터운 신망을 받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국왕을 시해하고 권력을 잡겠다라는 강렬한 야심이 들끓고 있고 결국 이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권력에 대한 야심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리어왕 역시 이들과 비슷합니다. 리어왕은 판단력이 미흡하고 경솔하며 어리석습니다. 고너릴이 아버지가 코딜리어를 추방한 것은 그의 부족한 판단력 때문이라고 말하자 리거는 노망을 리어의 결점으로 들면서 아버지는 언제나 사태를 잘 모르셨다라고 대답합니다. 리어 왕의 판단력은 늙기 전부터 이미 문제가 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햄릿입니다. 햄릿의 결함으로는 우유부단함을 들 수가 있겠죠. 그가 만약 돈키호테와 같은 저돌적인 행동주의자였다라면 클로디어스가 기도 중이라는 이유로 차례를 지연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더라면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햄릿은 자신이 복수를 쉽게 결행하지 못한 원인을 결과를 너무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생기는 겁장이의 주저함이라고 독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셰익스피어의 비극적 인물들에게서 발견되는 성격적 특징은 외골수적 성향, 또 편향성입니다. 이들은 균형 감각을 잃고 현저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성향을 보입니다. 햄릿도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우유부단, 심사숙고, 우울증과 같은 한쪽으로 치우친 평벽성을 보이고 있죠. 이와 같은 성격상의 불균형으로 인한 편향성은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도 주인공들은 오히려 이를 어렵게 풀어가며 그들이 하는 행위마다 뒤틀리고 또 왜곡되어 자승자박하는 결과를 빚기도 합니다. 이 성향은 주인공의 위대함인 동시에
파멸을 초래하는 운명이기도 한 것이죠. 햄릿의 첫 번째 대사는 누구냐인데요. 파수병인 프란시스코에게 교대자인 버나도가 외친 대사입니다. 이 대사는 인간성, 즉 인간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한 진지한 물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함께 온 호레이쇼는 자신이 파수대에 와 있다라는 대답으로 그의 한 부분만 와 있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개신교 신자인 호레이쇼가 유령의 존재를 믿지 않지만 파수꾼들의 간청에 의해 할 수 없이 마음은 다른 것에 두고 몸만 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의 함축적인 의미는 인간성의 분열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운을 가지고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 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햄릿은 복수정신과 정화정신의 모순된 가치관 사이에서 혹독한 심리적 갈등을 겪으면서 극히 막바지 단계에 이르기까지 복수를 실행하지 못하죠. 극이 종말에 이르러서야 신의 섭리인 듯 뜻밖의 재판이 성립돼 햄릿은 왕세자의 자격으로 복수의 차원이 아니라 정당한 재판을 통해 국왕을 적법하게 심판하게 됩니다. 외견상으로 볼 때 복수의 지연으로 연극적 행위가 침체되는 듯 하지만 이 사이에 햄릿은 감성과 이성의 양극단에서 인생에 대한 수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명상하게 되죠. 그 결과 햄릿은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을 파악하는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성에 대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셰익스피어 비극의 궁극적인 힘, 즉 모든 피조물은 계층 조직에서 자신이 부여받은 이 자리를 준수해야 한다라는 질서의 법칙은 인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탈색시킵니다.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에서의 사랑, 햄릿에서의 지성, 오셀로의 고상함, 또 맥베스의 불굴의 용기 등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죠. 비극의 세계에는 찬란한 선과 함께 악랄한 악도 존재합니다. 선이 악을 압도하는 이 유일한 방법은 바로 자기 고문과 자기 소모뿐이라는, 선이 악을 퇴치하는 데에는 선의 자기 희생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셰익스피어 비극이 함축한 비극적 사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극의 궁극적인 힘이 우리 인간의 귀중한 것들을 모두 앗아가는 이 비극의 막이 내릴 때 우리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때문에 반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은 차분히 가라앉으며 역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구나 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아마 첫째로는 선과 악은 상호 대결에서 모두 쓰러지지만 막을 내릴 때는 이 문란해져 있던 질서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강한 암시가 나타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햄릿에서는 햄릿 왕자를 감동시킨 바 있었던 결단과 행동의 왕자 포틴브레스가 덴마크의 왕으로 들어서며 선정이 기약되고 있죠. 또 둘째로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죽을 때 인간이 가진 장점들을 드러내고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다 보여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반대로 느껴지는 비극과 아름다움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일 수 있는 이유, 햄릿의 극중극에 나오는 대사죠. 우리의 의지와 운명은 정반대로 달리므로 우리의 계획은 항상 뒤집혀지오. 생각은 우리의 것이나 이들의 결과는 우리의 것이 아니오를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